이 영상이 속해 있는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는 전투는 북태평양에 위치한 알류샨 열도의 아투섬에서 1943년 5월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듯이 미군은 섬의 남쪽 해안과 북쪽에서 동시에 상륙해서 전진했는데 일본군은 이렇게 섬 동쪽에만 있었고 평지에 일본군이 건설하고 있던 활주로 주위로 포진했습니다. 미군은 3일차까지 내륙으로 들어온 이곳 남쪽의 일본군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고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남쪽 전선에서는 미군이 일본군이 미리 세워놓은 수비 계획에 완전히 말려버렸습니다. 아투섬 동쪽의 지형도를 보면 이곳쯤이 활주로가 건설되던 곳이고 북쪽의 홀츠만 지역과 남쪽의 메서커만 지역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길이 자민 패스라는 길입니다. 자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남쪽 지역을 지키던 일본군의 주력은 독립보병 제303대대였고 자민 패스를 삼면에서 지키던 부대는 303대대의 이중대와 산포소대였습니다. 남쪽 해안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자민 패스 이외에 다른 길도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 산지가 아니고 길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 루트가 클레베시 패스입니다. 이 루트를 통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 또 하나의 평탄한 지형이 있는 사라나만이 있고 이 길로 들어오다가 북쪽으로 가면 치차고프만이 나오는데 이곳에 303대대 본부가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클레베시 패스를 지키는 일본군은 303대대 4중대 그리고 치차고프만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곳에 1중대가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군은 남쪽 전선을 돌파하려는 미군의 시도를 계속 격퇴했는데 미군은 지지부진한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 원래 배치되어 있던 7사단 17연대 23대대 이외에 상륙 3일째인 5월 13일까지 7사단 32연대의 상당 부분 병력을 남쪽 해안에 상륙시켰습니다. 미군이 들어가길 원하는 자민 패스의 입구부터 해안까지는 약 4km 정도 되는데 이곳을 통칭해서 메서커 밸리라고 불렀고 지형이 전부 진흙탕이어서 해안에서 전선까지 보급물자를 전부 손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이곳의 지형은 궤도형 차량조차도 푹푹 빠지고 제대로 못 움직일 정도였고 그래서 차량 이용 시에는 진흙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움직였지만 한계가 명백했습니다. 차량이 아니라 손으로 나르는 보급은 비효율성이 극에 달해서 병사 한 명이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 한 명은 보급을 마치고 해안으로 돌아오는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보급품을 등에 지고 전선으로 가는 중이어서 미군 17연대와 32연대 병력을 포함해 다 합하면 4개 대대 정도가 상륙했음에도 실제 전투를 치르는 병력은 훨씬 못 미쳐서 일본군 303대대 약 2개 중대 병력이 지키는 입구를 못 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식량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이 전선에서 부상을 당하면 운반에 4명이 소요되었고 전선으로 제때 가지 못한 보급품은 이렇게 해안에 쌓여만 갔습니다. 미군이 남쪽에서 제대로 대책을 못 세우는 가운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날이 또 바뀌었습니다. 상륙 4일째인 5월 14일 남부지역 미군을 지휘하는 웨인 짐머만 대령은 30분간의 105mm 야포와 함포 사격이 이루어진 후인 오전 11시 첫날인 5월 11일에 상륙한 17연대 3대대의 자민 패스 장악을 다시 명령합니다. 이 공격에서 미군은 자민 패스 입구에서 약 275m까지 진출했으나 또다시 일본군의 집중 포화에 걸려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의 전투에서 17연대 3대대 중대장 4명 중 2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중대장 2명도 지휘 불능 판정을 받아 이후 후방으로 보내집니다. 공격이 실패한 이날 밤 짐머만 대령이 17연대 3대대를 방문해서 대대장 제임스 몬테규 소령이 쇼크 상태인 것을 보고 보직해 임했습니다. 짐머만 대령은 17연대 3대대의 후방 퇴각을 명령하고 이때 상륙을 마치고 후방에 있던 32연대 2대대를 불러올렸습니다. 이날 호위 항모 나쏘에서 와일드캣 전투기 8기가 일본 진지 공격에 나섰으나 계곡에서 불어온 강풍에 말린 2기가 그대로 땅에 떨어지고 한 기는 실종, 한 기는 바다에 불시착해서 50%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남쪽 전선에서 와일드캣 전투기가 추락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군은 이날도 낮은 안개가 자기 편 진지를 가려주는 사이 효과적으로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군 자료들이 일본군이 박격포 공격을 가해왔다고 적고 있는데 그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영문 자료에는 그러네이드 런처라고 되어 있고 이게 유탄 발사기로 번역되지만 정식 명칭은 89식 중척탄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89식 유탄 혹은 91식 수류탄을 장착하여 발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한 개 소대 내에 척탄통 3문을 장비한 척탄통 분대를 두는 식으로 운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일본군 병사가 89식 중척탄통 발사 시범을 보이는 모습이고 이것은 1942년 중국 전선에서 일본군이 전투에서 이용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89식 중척탄통 일부가 이후 월남전에서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5월 14일 남쪽 전투 상황은 당일 촬영된 지친 표정의 미군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월 14일 홀츠만 근처의 북쪽 전선입니다. 일본군이 홀츠만의 연에 있는 지역을 잃고 후방으로 퇴각한 것이 보이는데요. 이곳에 17년대 1대대와 32연대 3대대는 13일 밤까지 일본군을 밀어내고 14일에는 특이사항 없이 전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맨 서쪽의 윌러비 대대는 모자라는 식량과 추위로 고생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14일 저녁까지 윌러비 대대의 절반 이상이 부상, 질병 혹은 동상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진흙탕이 별로 심하지 않은 북쪽 전선에서 미군 차량과 37mm 대전차포가 운반되는 모습입니다. 윌러비 대대를 제외한 북쪽의 보급 상황은 남쪽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이때 당시 아투섬에서 아닥의 미군 사령부로 보내는 무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수송선 페리다가 아투섬 인근에서 좌초하면서 무전 장비들이 대부분 손상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닥의 미군 사령부는 아투의 미군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보고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5월 14일 공격이 실패하고 엘버트 브라운 제7사단장은 지원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닥과 그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제4보병연대의 일부를 아투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미군 사령부는 해안에 묶인 보급물자를 전부 내리지 않으면 추가 수송은 불가하다고 전하고 특히 킹케이드 제독은 왜 병력이 더 필요한지 브라운 사단장에게 물어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현 상황을 자세히 적은 브라운 사단장의 보고서가 카탈리나 비행정을 통해 가다가 분실됩니다. 보고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자 킹케이드 제독은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4일에는 그 내에서 함포 사격을 가하던 미 전함들도 포탄을 거의 다 소비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브라운 사단장이 원활한 보급을 위해 도로 건설 장비를 요청했고 도로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안 킹케이드 제독은 더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5월 15일) 북쪽 전선에서 17연대 1대대와 32연대 3대대 그리고 윌러비 대대가 공격을 가해 홀츠만의 서쪽 지역을 장악하고 일본군을 근처 능선으로 밀어냈습니다. 일본군은 윌러비 대대와 17, 32연대 병력에 포위되지 않기 위해 퇴각했고 많은 양의 식량과 탄약이 미군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윌러비 대대는 4일 동안 11명이 전사하고 13명 실종,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산지에서 내려왔을 때는 총병력 420명 중에서 165명만 전투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몇 명의 병사는 동상으로 이후 양쪽 발을 절단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홀츠만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미군은 프랭크 컬린 대령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미군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이 5월 15일 남쪽 공격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상외로 미군 지휘부를 둘러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5월 15일에도) 브라운 사단장은 계속 지원 병력을 요청했고 아투섬 작전 함대를 이끌고 있던 라구엘 제독도 기본적으로 브라운의 제안에 찬성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킹케이드 제독에게 추가 파병과 도로 건설을 요구하는 전문을 보냈으나 킹케이드 제독은 이를 추가 병력을 안 보내면 공격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고 상황이 안 좋아지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닥으로 온 드윗 장군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처음에 드윗 장군이 아투섬 전투가 3일 이내에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브라운 사단장은 아투섬 지형이 만만하지 않으니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드윗 장군은 브라운 장군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해석했고 7사단장과 부사단장을 알류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려다 실패한 이후로 브라운을 상당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드윗과 버크너는 킹케이드에게 브라운 사단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올렸고 브라운이 작전에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 킹케이드는 브라운을 해임하기로 마음먹고 니미츠 제독에게 브라운을 해임하겠다는 전문을 자정해 보냅니다. 7사단장인 브라운과 이 작전의 총책임자인 킹케이드 제독은 작전 시작 이전과 이후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브라운 사단장은 자신이 아투섬 전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미군 수뇌부가 내린 브라운 사단장의 해임 결정은 아투섬에서 미군 병사들이 처한 극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내려지게 되었고 브라운 사단장에게는 상당히 억울했던 결정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브라운은 이후 미 본토로 배치되어 보병 훈련소장을 맡았고 전선에는 못 갈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1944년 12월에 유럽으로 보내지고 45년 4월에는 제5 보병사단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브라운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은 못했는데 브라운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던 드윗 장군이 좋지 않은 평가를 올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성에 대한 평가를 올릴 때는 당시 미군 관례상 평가 대상이 된 장성과 그 내용을 의논했다는데 드윗은 그 단계를 생략했다고 합니다. 브라운은 드윗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올렸다는 사실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니미츠 제독은 16일 아침이 밝자 킹케이드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해임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브라운 사단장은 해임 관련 전투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시행해 줄 것을 킹케이드에게 요청하나 거절됩니다. 신임 제7사단장에는 유진 랜드럼이 임명돼 16일에 아투섬에 도착했습니다. (5월 16일) 미군이 자민 패스로 가는 길을 향해 다시 공격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미군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이 지역에 대해 5번 공격을 가했으나 전부 실패했습니다. 이후 후방으로 내려갔던 17년대 3대대가 다시 전방으로 올라와서 32연대 2대대와 교대했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는 다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군이 방어하고 있던 능선이 무어 능선이라는 곳인데 미군이 16일 이곳에 대한 총공격에 돌입했고 저녁 때까지 능선 지역을 거의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이 루트가 미군이 남쪽에서 그렇게 뚫으려고 했었던 자민 패스인데 미군은 이제 남쪽이 아닌 북쪽에서 일본군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고 이것이 바로 브라운 사단장과 미군이 실행하려고 했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엘버트 브라운 사단장은 컬린 대령에게 수고했다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당시 홀츠만 쪽에 있던 타츠구치 노부오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은 이미 홀츠만 지역을 전부 포기하고 본진이 있는 치차고프만으로 후퇴를 시작합니다. 이때가 5월 16일 한밤중이었다고 합니다. 타츠구치 노부오는 왼쪽 무릎의 관절염으로 걷는데 큰 고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은 컬린에게 전문을 보낸 지 바로 몇 분 뒤 후임인 랜드럼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 사람은 매서커만에 있던 저남 펜실베이니아에서 만났습니다. 브라운은 랜드럼에게 아투섬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고 어색한 상황에서 만난 두 사람이었지만 랜드럼은 브라운에게 지금의 상황이 브라운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운의 작전 계획을 바꾸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가 끝난 후 브라운은 곧 아투섬을 떠났습니다. 미군은 사단장 해임의 원인이 되었던 남쪽 지역 돌파를 아직까지 못 이루어냈으나 북쪽 지역 공격에서 승기를 잡고 오히려 남쪽 전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군은 이 기회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아투섬 전투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 이어집니다. 당시 미군은 섬 동쪽에 주로 위치한 일본군을 향해 남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가했는데 북쪽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홀츠만 지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남쪽에서는 일본군이 유리한 지형을 차지한 데다가 미군 보급에 문제가 생겨 전과를 못 거두었고 상륙부대를 이끌던 엘버트 브라운 제7보병사단장이 해임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원래 미군은 아투섬을 단시간 내에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또한 당시 미군 지휘부에서는 일본 연합함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포착했는데 연합함대는 알류샨 열도로 함대 주력을 보내는 것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 수뇌부는 아투섬에서 더 시간을 끌면 일본 해군 주력을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첩보가 현실적이건 아니건 예정대로 전투를 빠르게 끝내지 못했던 브라운 사단장의 해임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사항은 4월 18일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전사하고 후임으로 코가 미네이치가 3일 뒤인 4월 21일부터 새로 사령장관이 되었으나 새 참모장인 후쿠토메 시게루의 취임 일자는 한 달 정도가 더 지난 5월 22일이었습니다. 5월 22일이면 아투섬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새 사령장관 취임 이후 일본 해군 수뇌부가 아직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아투섬에 대해 일본 해군이 빠른 작전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미군이 돌파구를 마련한 북쪽 전선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미군은 일본군이 있던 무어 능선에 공격을 가해 저녁 때까지 능선을 거의 장악합니다. 그리고 미군은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밤에 일본군이 더 후방으로 총퇴각하는 낌새를 채고 밤사이에 진출을 시도해서 새벽엔 능선 전체를 장악하고 홀츠만 지역을 완전히 확보합니다. 미군은 이제 훨씬 가까운 홀츠만 서쪽을 이용해 보급을 수행할 수 있어서 매우 유리해졌습니다. 이날 타츠구치 노부의 일기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일본군의 이날 카운터 사인, 즉 암구호가 이시호케였다고 나와 있는데 일본 자료에 의하면 이날 암구호를 뜻하는 아이코토바가 자신의 목숨을 던진다는 뜻의 이씨와 나라에 보답한다는 호호코쿠라고 되어 있어서 이씨가 문어이고 호호코쿠가 답어였던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한 말도 일본어 사전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홀츠만은 이렇게 서쪽과 동쪽 지역으로 나뉘는데 항공기에서 촬영한 이 사진에는 홀츠만의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내륙으로 이어진 평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만의 서쪽 지역만을 확대해서 찍은 것입니다. 미군은 일본군이 방어 준비를 잘 해놓은 이곳에 바로 상륙하지 않고 훨씬 북쪽에서 돌아서 왔는데 남쪽에서 미군이 요새화된 일본군 수비진에 맞부딪혀서 고생하는 것과 대비되는 결과였습니다. 홀츠만 부근에서 노획된 일본군 야포에는 지금 보이는 88식 75mm 야전 고사포도 있었고 무어 능선에서 노획된 41식 산포 등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미군은 홀츠만 부근 방비를 강화하는 데 17일 나머지 시간을 보냅니다. 당시 홀츠만 지역의 일본군도 사정이 좋았던 것은 아니어서 병사 1인당 탄환 10발에서 20발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하루의 식사는 한 끼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일본 대본영에서도 아투섬 관련 회의가 열렸는데 홀츠만 지역이 위기라는 사실과 함께 현 상황을 매우 불리하게 보아서 아투섬을 일주일 이상 지킬 수 있을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육군은 이때도 계속 아투섬에 지원 병력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고 도상 연습을 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지만 아투섬에 역상륙해서 미군을 몰아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결론을 동시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이즈음부터 키스카의 병력을 철수시킬 계획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투섬이 미군에 넘어간다면 키스카를 어렵게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민 패스를 지키고 있는 일본군은 홀츠만 지역 부대의 퇴각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곳 부대는 남쪽과 북쪽에서 미군의 협공을 받게 될 상황이었는데요. 일본군은 남쪽의 미군을 상륙일부터 6일 동안 잘 막아왔으나 이곳에서 더 머물다가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군 지휘부는 5월 17일 새벽에 결단을 내리고 이곳을 지키는 부대를 철수시키기로 합니다. 일본군은 결정과 동시에 서둘러 치차고프만 쪽으로 병사들을 철수시켰고 17일 아침에는 자민 패스를 지키는 일본군 진지가 전부 비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북동쪽으로 향하는 클레베시 패스의 일본군은 그대로 남아 수비를 강화합니다. 일본군은 빠져나갔지만 일본군 진지를 미군으로부터 가렸던 안개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미군은 그렇게 잘 싸웠던 일본군이 철수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해임된 브라운 사단장은 17일 아침에 아닥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킹케이드 제독과 드윗 장군이 있는 본부로 달려가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킹케이드 제독은 브라운 사단장을 처음 대면하는 것이었는데요. 킹케이드 제독은 브라운 사단장의 첫인상이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케이드는 브라운에게 당신이 엄청나게 많은 보급 물자를 요구했다고 말하면서 그 물자들을 가지고 도시라도 건설하려고 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 간 대화 분위기는 당연하겠지만 별로 좋지 않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드윗은 애당초 상륙부대 지휘관으로 브라운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고 브라운은 드윗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작전을 세우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몰았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은 또 킹케이드가 현지 사정을 잘 모른 채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고 브라운의 회상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킹케이드 제독이 자신이 정확한 정보가 있었다면 해임 조치는 안 내렸을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되어 누구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브라운 사단장은 이날 저녁 알래스카 코디악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5월 17일 정오경 진머만 대령은 계곡 안쪽이 뭔가 이상하게 조용하다고 느끼고 정찰대를 보낸 후 일본군이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진머만 대령은 손수 정찰대를 편성해 자민패스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고 일본군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부대를 보내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정찰대는 여기서 수습 못한 미군 1개 소대 정도 병사들의 시신과 17년대 3대대 중대장 중 한 명이었던 존 자민 대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이 루트의 이름이 자민패스로 명명되었지만 모든 문헌들은 전투 시작부터 자민패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사단장이 경질된 지 하루 만에 미군의 원래 작전 목표가 달성된 것입니다. 또한 아닥 근방에 주둔 중이던 제4보병연대 제1대대의 아투섬 파견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아투섬의 미군 총병력은 자료에 따라 11,500명에서 12,500명에 이르렀는데 미군 인명피해는 약 1,100명이었고 그중 500명이 동상 등 기후 조건으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아투섬의 미군 숫자는 이제 일본군의 5배가 넘었습니다. (5월 18일) 오전 2시 30분경 홀치만 근처에서 미군 17년대 3대대 정찰대와 윌러비 대대 정찰대가 서로 만났습니다. 이제 5월 11일에 남쪽과 북쪽에 따로 상륙했던 미군 부대가 서로 만난 것입니다. 이제 미군의 남은 목표는 아투섬 북동쪽에 일본군 본진을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은 클레베시 패스를 장악하고 거기서부터 북동쪽으로 진격해야 했습니다. 이 루트를 따라가면 해안까지 약 10km 거리가 됩니다. 미군은 5월 18일을 새로운 공격 준비를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일본군 지휘부가 있던 바로 이곳 치차고프마는 바로 이지도 하단에 보이는 마을이 있는 곳이고 일본군이 거의 1년 전인 1942년 6월에 아투에 처음 상륙했을 때 점령한 곳입니다. 또한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미국인 찰스 존스와 일본으로 보내진 부인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5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미군은 클레베시 패스를 장악하기 위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북쪽에서도 홀츠만을 끼고 미군이 북동쪽으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곧 일본군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되었고 전투는 다음 날로 이어집니다. 이 루트의 이름은 17년대 2대대 소속으로 이 지역에서 일본군 저격수의 총탄에 전사한 세뮤얼 클레베시 소위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 지역을 지키고 있던 일본군은 독립보병 제303대대 이중대 병력으로 19일에서 20일까지 이어진 전투에서 매우 큰 피해를 보고 간신히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4보병연대 제1대대 병력이 아투섬에 상륙했습니다. 미군은 5월 19일과 20일의 전투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근거리 접전을 벌여 일본군 진지를 하나씩 파괴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미군은 여러 종류의 야포를 동원해서 일본군 진지에 집중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5월 20일경의 일본군 병력은 기록에 따르면 약 2,150명으로 일본군도 약 500명의 인명피해를 본 셈입니다. 이때 일본 해군은 최소한의 성의로 쿠릴 열도에서 소수의 구축함 등을 동원해 식량과 탄약 등을 싣고 아투섬에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19일 대본영은 육군부 명령 제793호를 통해 서부 알류샨 열도의 부대를 후방으로 철수시킨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이 철수 명령은 아투섬보다는 키스카 섬에 더 중점이 두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곧 아투섬에 대한 지원병력 파견을 포기한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타이코 사부로 당시 일본 육군 참모차장은 이와 관련해 북방군 사령부를 방문합니다. 이 명령에는 서부 알류샨 열도의 일본군을 후방으로 철수시키도록 노력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당시 북방군 참모들은 이 표현의 진짜 뜻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하타 참모차장은 히구치 북방군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아투섬에 대한 대규모 역상륙은 해군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육군이 이를 요구했지만 남태평양에서도 사정이 긴박해서 북방에 신경을 써줄 수가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히구치 사령관은 이를 듣고 받아들이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아투섬은 놔두더라도 키스카의 병력 철수는 해군이 무조건 승낙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모차장은 도쿄에 장거리 전화를 걸어서 해군 측이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고 히구치 사령관은 이때가 자신이 아투섬의 병사들을 사실상 죽인 시점이라고 회상합니다. (5월 21일) 미군은 일본군 303대대 이중대가 지키고 있던 고지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북쪽을 맡은 부대도 일본군을 힘들게 소탕하면서 치차고프만으로 점점 다가갔습니다.
5월 22일이 저물어가면서 미군은 일본군 지휘부가 있는 해안 쪽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미군은 야포를 운반해와서 일본군 후방에 계속 사격을 가했고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도 일본군 거점을 공격했습니다. 북부군 사령부는 아투섬의 일본군에게 용감히 싸우는 것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타전합니다. 이때 일본군은 식량도 부족했는데 서둘러 퇴각하면서 운반 수단의 부족으로 식량을 전부 챙기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타츠구치 노부오의 일기를 보아도 모자라는 식량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고, 하나 재밌는 것은 미국 기록에서 타츠구치의 일기를 번역한 것에는 배가 고픈 일본군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에서 식량 등을 훔쳤다는 대목이 있는 반면 일본 기록에서 이 일기를 인용한 것에는 똑같은 부분에 이 내용만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타츠구치 일기의 원본을 봐야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미군 기록도 자민 패스 확보 이전에는 내용이 많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료의 양이 이전보다 확실히 적습니다. 일본군은 구조의 희망 없이 우세한 화력을 가진 미군에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종반으로 치닫는 아투섬 전투, 과연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의 공격을 잘 막던 일본군은 5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섬의 북동쪽으로 몰렸고 지원 병력과 물자 보급이 완전히 막힌 절망적인 상태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무대가 될 섬의 북동쪽 지역을 좀 더 확대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온 치차고프만 지역에 일본군 본부가 있고 그동안 전투의 주요 무대 중 하나였던 홀츠만과 이곳 사이에 산지가 보이는데 이곳이 5월 23일부터 전투의 주 무대가 되었던 피시훅 능선입니다. 홀츠만에서 일본군 근거지까지 갈 수 있는 루트가 이 능선 아래 있었다는데 북쪽 지역에서 상륙한 부대들이 일본군 근거지로 가기 위해서 꼭 장악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남쪽에서 진격하는 미군은 22일까지 지금 여기 보이는 사라나 노즈라는 곳을 점령한 후 북쪽에서 공격하는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미군은 일본군의 마지막 근거지를 공격하기 위해 모든 부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하려면 북쪽에서 진출하는 부대가 능선 아래 길을 따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북쪽에서 접근하는 부대는 미군 7사단 17연대 1대대와 32연대 3대대 중심이었고 남쪽에서 접근하는 부대는 첫날부터 상륙한 17연대 2대대와 3대대 그리고 지원 병력으로 상륙한 32연대 1대대와 2대대 그리고 알래스카에 원래 주둔하고 있던 제4보병연대 제1대대의 일부 병력이 주력이었습니다. 지금 부대들을 기호로 나타내는데 각각 남쪽과 북쪽에 무엇이 속해 있는지만 나타냈고 당시에 각 부대의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이 부대 기호는 원래 색깔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도 바탕에 잘 안 보여서 노란색으로 했고 또 하나 단점이 각 부대를 나타내는 숫자 크기가 작아서 화면에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건데 매번은 아니더라도 필요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참고식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은 이 지역 전투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고 미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지역은 산지에서 주로 전투가 벌어졌고 역시 기후도 매우 험악했는데요. 5월 하순인데도 병사들이 싸우는 곳의 실제 기온은 영하 5도 근방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눈이 쌓인 아투섬의 산지에서 전진하고 있는 미군 병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월 25일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해안가에서 아마도 탈출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이는 일본군 병사 2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아투섬에 따라간 일본계 미국인 니세이 병사들이 이 포로들을 신문했는데 당시 일본군은 싸우다 죽으면 죽었지 미군에 붙잡히는 상황을 아예 상정하지 않아서 포로로 잡혔을 때 군사기밀을 얘기하지 말라는 지침도 없었고 아투섬의 일본군에 대한 미군의 여러 질문에 자세히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미군의 어느 지휘관은 이 시점에서 이미 전투의 승패는 정해졌고 일본군이 얼마나 버티느냐는 문제만 남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5월 23일경) 키스카이 일본군의 기록에 따르면 아마도 암치트카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미군 항공기 편대가 아투섬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아투섬 일본군의 고충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치차고프만 인근의 일본군 본부 쪽에는 계속 미군의 공습과 포격이 이어졌고 일본 해군도 쿠릴 열도의 항공대를 동원해 미군을 공격했으나 큰 정과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 미군 지휘관의 말대로 일본 북방군 사령부도 수비대가 최후의 단계에 왔다고 평가했고 타츠구치 노부오의 일기에도 미군의 포탄이 근방에 많이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넓고 두터운 말씀이 아투섬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표현을 볼 때 아마도 히로히토로부터 격려 전문이 도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5월 24일에는 이 전문을 받고 전 장병이 감격했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보다 하루 앞선 5월 23일에 히구치 기이치로 북방군 사령관이 아투섬에 전문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떳떳하게 옥수에서 황국 군인 정신의 정화를 발휘라는 대목이 있고 이때가 일본군이 부대에 하달한 전문에 교쿠사이 옥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때라고 합니다. 옥쇠라는 말은 원래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라는 말인데 중국 당나라 때 나왔던 역사서에 처음 이 말이 나온다고 하고 태평양 전쟁에서는 1942년 필리핀 전역 때 어느 일본군 부대가 사령부에 옥쇠한다는 전문을 보낸 적이 있고 부나고나 전투에서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보낸 전문에도 해군과 협동해서 아투섬 인원들에 대한 구출의 노력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바로 뒤에 옥쇠에서 군인 정신의 정화를 발휘할 각오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해서 아투섬 일본군 지휘관 야마사키 야스요 대좌도 대충 분위기를 짐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마사키 대좌는 답신에서 국가 영원의 생명을 믿고 순국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츠구치 노부오도 일기에서 최후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투섬의 일본군은 이렇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삼각 병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다츠구치가 머물던 막사에 소구경 포탄이 명중했다고 적은 것이 5월 25일이었고 이날 일기에는 또 증원부대 희망 없음이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일본군은 쉴 새 없이 본진에 떨어지는 포격으로 계속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5월 26일에도) 미군 17연대 1대대와 32연대 3대대는 능선을 넘어 일본군 본진으로 향하는 길을 뚫으려고 계속 노력 중이었습니다. 때로는 산지에 60도 경사를 올라가면서 사생결단으로 방어하는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일본군 기관총 진지에 미군의 공격이 막혔을 때 32연대 3대대 소속 병사였고 당시 24살이었던 조 마르티네즈가 단신으로 자신의 브라우닝 자동 소총과 수류탄으로 일본군 기관총 진지를 공격해서 일본군 기관총 수 5명을 사살하고 미군이 일본군 진지를 점령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조 마르티네즈는 곧 머리에 일본군 저격수의 총탄을 맞고 전사했지만 북쪽의 미군이 드디어 치차고프만으로 가는 길을 여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이 인정되어 5개월 뒤인 1943년 10월에 메달 오브 아너 명예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밀을 털어놓았던 일본군 포로 2명이 북쪽 해안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잡혔다는 상반된 기록도 있습니다. 이날 다츠구치 노부오는 일기에 설사와 복통으로 큰 고생을 하고 있으며 아평과 몰핀 등을 손에 닿는 대로 투여해서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인명피해로 일본군 병력 숫자가 1천여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전선에서 밀려드는 부상병으로 야전병원이 가득 찼고 입원을 할 수 없는 병사들은 그대로 제1선에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피시욱 능선의 북단 지역까지 전부 점령했으나 내려오는 길이 거의 절벽이어서 여기서부터 일본군 본진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군 본진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군이 또 점령해야 했던 곳은 이곳 버팔로 능선이었습니다. 미군 32연대 2대대와 추가 병력이 이곳을 5월 27일에 점령했고 5월 28일에는 17연대 3대대와 추가 병력이 치차고프만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진출합니다. 이때 미군 공병대는 남쪽 해안에서 내륙까지 임시 도로를 만들어 105밀리포를 운반해왔습니다. 아투섬의 미군을 지휘하는 유진 랜드럼 장군은 가능한 많은 병력을 현 위치까지 불러 모으고 항복 권유 전단을 일본군 진지에 대량 살포했습니다. 5월 27일 다츠구치의 일기에는 식량이 2일분밖에 안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병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미 일본군은 미군에 대한 최후의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고 5월 28일에는 이번 환자 전원에 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다츠구치는 일기에서 비록 33년 살았지만 지금 죽는 것에 전혀 후회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이들에게는 무럭무럭 잘 크라는 말도 적습니다. 곧 전체 환자들에게 수류탄 하나씩을 건네주었고 다츠구치 일기 미국 번역 자료에는 종교 관련 얘기도 있으나 일본 공식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일본 육군은 해군의 아투섬 옥수에 대해 보고만이라도 듣자면서 소수 병력의 구출을 위해 잠수함 파견을 요구했고 해군은 이를 승낙했으나 결국 실패합니다.
일본군의 공격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능선 쪽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피해 평야지대에 수비가 약한 곳을 뚫고 클레베시 패스를 통과해 이곳에 미군 야포들을 빼앗은 후 추격해오는 미군에게 발사하면서 시간을 버는 사이에 남쪽 지역의 미군 보급 물자를 털고 이후 아투섬의 산지로 도망쳐 버티면서 구조를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건 없건 일본군은 무작정 죽기 위해 돌격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작전의 생명은 바로 속도였고 일본군은 5월 29일 0시 30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본군이 오는 길목에는 미군 32연대 1대대 B중대가 지키고 있었는데 아투섬 전투에서 한 번도 실전 참가를 못해본 부대였습니다. 사실 이때 미군도 29일 새벽에 일본군 진지에 대한 최종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기록에 따르면 29일 오전 3시 B중대에 대해 명령이 내려졌는데 대대본부가 있는 후방으로 와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B중대가 후방으로 가는 사이 전선이 열려버렸고 일본군 800여 명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B중대 후미에 도착한 일본군이 공격을 개시했고 큰 혼란에 빠진 B중대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B중대는 여기저기로 도망치면서 사라졌고 일본군은 시간 낭비 없이 계속 남쪽으로 전진했습니다. 일본군은 클레베시 패스 입구가 있는 곳 바로 앞에 고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고지가 뚫리면 일본군의 1차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군은 미군 야전병원을 덮쳐 환자들을 죽이기도 했고 정찰대대 윌러비 대위의 진지를 급습해 대부분을 사살하고 윌러비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이 돌진해오는 이 고지에는 공병대대와 의무대대 등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침착히 수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놀드 장군은 37mm 포를 운반해와서 고지로 돌진하는 일본군에 사격을 퍼부었고 일본군은 고지 정상에서 약 20-30m 떨어진 지점까지 올라왔으나 결국 점령에 실패합니다. 이때 일본군은 뒤로 물러나 대열을 정비한 후 계속 공격을 가했는데 미군 야전병원에 일본군이 다시 모이자 미군 환자들이 죽은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이때 명령체계를 유지 못해 고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를 무작정 공격했고 결국 미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한 일본군의 공격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을 결정적으로 막아낸 이 고지는 방어전을 주도적으로 이끈 제50공병대대의 이름을 따서 엔지니어 힐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공격에 참가했던 일본군 병력 800여 명 중에서 300여 명이 공격 중에 전사하고 나머지는 공격 실패를 깨닫고 전부 자결했다고 합니다. 미군은 5월 30일 치차고프만으로 전진해 일본군 본진이 있던 곳을 점령했습니다. 이로써 아투섬 전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엔지니어 힐 앞에서 사망한 일본군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미군이 아투섬의 일본군 시신에 대해 집단 매장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북해수비대 제2지구대장 야마사키 야스요 대좌는 고지 공격에서 자신의 칼을 쥔 채 전사했고 타츠구치 노부오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마지막 돌격에 참가하지 않았다가 본진에 들어온 미군에 발견되었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경책을 들고 쏘지 말라고 미군에 외쳤지만 이를 잘 듣지 못한 미군에 의해 죽었다는 설이 있고 마지막 돌격에 참가했다가 다른 병사들과 같이 전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타츠구치의 일기는 니세이 병사에 의해 번역되어 바로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미군이 독가스를 사용했다는 대목을 미군 수뇌부가 문제 삼아 전부 수거 명령을 내렸다가 그 과정에서 일본어 원본이 소실되었으나 번역본이 퍼져나가는 것은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군은 이 전투에서 549명 전사에 1148명이 부상을 입었고 동상 등 비전투 손실이 1814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전투에서 포로가 된 일본군은 2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로써 아투섬이 미군 수중에 들어가고 이제 알류샨 열도에서 일본 수중에 남은 것은 키스카 섬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투섬 전투 바로 직후에 키스카에 대한 작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 다음 시리즈에서 키스카를 포함해 북태평양 전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투섬 전투 시리즈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리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페더스턴이라는 곳입니다. 페더스턴은 2021년 인구가 271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이고
이 사진이 페더스턴의 가장 중심과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복잡한 동네 같지는 않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50km 떨어진 웰링턴으로 출퇴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페더스턴에서 북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태평양 전쟁이 진행되던 1943년 2월에 모종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먼저 2차 대전에 참전했던 뉴질랜드 군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1939년 9월 유럽에서 2차 대전이 발발하자마자 바로 영국의 뒤를 따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했습니다. 뉴질랜드군은 1942년 7월에는 본토 방어 이외에 15만 4,549명의 병력이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고 1942년에 뉴질랜드 인구가 163만 1,200명이니까 전체 인구의 10%에 약간 못 미칩니다. 뉴질랜드군은 1940년과 41년 유럽과 북아프리카에 파견되어 독일군과 싸웠습니다. 이 사진은 1941년 12월에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영국군 마틸다 전차를 탈취해서 사용하던 독일군을 뉴질랜드군 장병들이 포로로 잡은 모습입니다. 뉴질랜드 군 중에는 원주민인 마오리 족만으로 구성된 대대 제28대대가 있었는데 마오리 대대는 2차 대전에 참전한 뉴질랜드군 중 병사들이 훈장을 가장 많이 받은 부대였고 일설에 의하면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을 지휘했던 에르빈 롬멜 장군이 마오리 대대를 나에게 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할 정도로 전장에서의 용맹함으로 이름을 떨쳤던 부대였습니다. 이 사진은 마오리 대대 장병들이 1941년 7월 이집트에서 하카를 추고 있는 모습인데 사진에 얼굴이 잘 보이는 4명 중에 1명만 부상을 입고 살아나고 나머지는 전부 전사했습니다. 이 채널에서 이후에 다루겠지만 뉴질랜드군은 남태평양에서도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이 사진은 뉴질랜드 육군 제3사단 장병들이 남태평양 섬에 상륙작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뉴질랜드 북섬의 남단 부분을 보면 수도 웰링턴이 있고 페더스턴의 위치도 보입니다. 페더스턴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약 2.7km 떨어진 곳에 페더스턴 밀리터리 캠프가 있었는데 1915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뉴질랜드에서 최대 규모로 지어져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될 뉴질랜드군을 수용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종전 시에 여기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1차 대전은 공식적으로 1918년 11월 11일에 강화 조약이 맺어지면서 끝나게 되는데 페더스턴 훈련소에 있던 병사들도 이제 전역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병사들이 받게 될 보수 등의 문제가 생겨 약 5,000명의 병사들이 집단 시위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뉴질랜드 국방부 장관 등이 달려와 곧 해결되지만 23년 후에 이곳에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안 좋은 징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된 지 10개월 후이고 미군이 과달카날에 상륙한 다음 달인 1942년 9월 미국은 뉴질랜드에 남태평양에서 잡힌 일본군 포로를 수용해 줄 수 있냐고 문의했습니다. 미국은 호주에도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뉴질랜드에서는 검토 끝에 이를 수용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미 포로들 중 일부가 뉴질랜드로 벌써 향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뉴질랜드 측에서는 황급히 포로 수용 시설을 만들어야 했는데 1920년대 후반에 전부 철거된 페더스턴 훈련소 부지가 후보로 선정돼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사진은 당시 페더스턴 부지에 일본군 포로를 수용할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이고 이 사진은 건물이 완성되기 이전에 일본군 포로를 수용할 텐트를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페더스턴 훈련소 부지에 황급히 포로 수용소가 건설되는 사이 이곳을 지킬 병사들도 선발됩니다. 뉴질랜드는 전쟁을 치르면서 군을 유지하는 데 인적 자원을 대부분 충당해서 페더스턴 수용소를 지키는 병사들은 나이가 너무 적든지 혹은 너무 많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군에 입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연히 포로들의 처우나 수용소 운영에 관한 제대로 된 규정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곳의 뉴질랜드 병사들은 포로 관련 훈련이나 교육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근무를 시작합니다. 페더스턴 수용소를 지키는 뉴질랜드군 병사들은 이후 총 122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때가 1942년 9월이었는데 당시 미군이 많은 일본군 포로를 잡을 수 있던 곳은 작전이 진행 중이던 과달카날밖에 없었습니다. 곧 첫 번째 일본군 포로들이 페더스턴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진은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과달카날의 일본군 포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일본 측 기록에는 페더스턴에 온 일본군 중에 이치키 지대의 생존자가 있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들 중에 한국인, 조선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정확한 확인은 불가합니다. 다만 뉴질랜드 기록에도 해군 서령대 병력들이 포로로 많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들과 같이 일하던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같이 뉴질랜드로 왔을 확률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도착한 포로들은 자기들이 지을 숙소를 뉴질랜드 병사들과 같이 지으면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페더스턴 수용소는 한 구역은 노동자들이 수용되었고 다른 한 구역은 병사들, 그리고 나머지 구역은 장교들과 기타 인력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곧 이런 식으로 수용소 시설들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수용소 시설을 바깥에서 바라본 것을 찍은 것이고, 이 사진은 수용소 철조망을 지키고 있는 뉴질랜드 병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첫 번째 그룹은 수용소 생활에 잘 적응했고 뉴질랜드군 병사들과도 사이가 좋았으며 수용소 내에서 물물 교환이 빈번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포로가 된 일본군에게는 뉴질랜드군이 1차 대전 때 입던 네이비색 옷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장교들에게는 1차 대전 당시 옷이 아닌 뉴질랜드 군복이 지급되었고 병사들이 입은 옷에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카키색 패치가 따로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1942년 11월 두 번째 일본군 포로들이 도착했습니다. 1942년 10월 11일과 12일 과달카날의 북서쪽 끝인 에스페란스 곳 인근 해역에서 노먼 스콧 제독이 이끄는 미 함대가 일본 함대를 맞아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이미 이 채널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본 중순양함 후르타카가 미군의 공격으로 침몰했는데 함장 포함 500명 이상의 생존자가 같은 일본 함정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미군도 115명의 후르타카 생존자들을 포로로 잡게 되고 이 포로들이 12월에 페더스턴 수용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더스턴 수용소는 4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후르타카의 생존자들은 2번 구역에 수용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소 생활에 잘 적응한 1번 구역 노동자들과는 달리 2번 구역의 일본 해군 포로들은 포로가 된 것을 매우 수치스러워하는 듯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중립국이던 스위스 영사가 국제 적십자를 대표해서 포로에 대한 대우 등을 조사하러 페더스턴 수용소로 시찰을 나왔는데 보고서에서 포로들은 자국으로 통신을 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일본군 포로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다는 사실을 고국에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후르타카 생존자들은 3번 포탑 포대장이었던 아다치 토시오소이가 사실상 지휘했다고 합니다.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후르타카 생존자들이 들어와서 포로 숫자가 늘어났을 때 이미 와있던 포로들 중 소수의 강경파로부터 비밀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뉴질랜드군 무기를 탈취해서 수도인 웰링턴을 공격하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르타카 생존자들과 아다치 소이는 이 계획을 듣고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군 포로들 중 소수였던 강경파가 계속 숫자를 늘려갔는데 이는 강경파에 휘말리기 싫어했던 서령대원들이 이들을 후르타카 그룹으로 이동시켜달라고 요청했고 이들이 후르타카 그룹으로 오면서 후르타카 생존자들 사이에서 세력을 넓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들은 아다치 소이를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와 강경파로 양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이 곧 벌어지게 됩니다. 강경파가 1942년 12월 25일 0시에 봉기를 계획했지만 온건파가 이를 미리 파악했고 온건파 일본군 포로들이 강경파를 미리 공격하려고 준비를 갖추었지만 이를 눈치챈 강경파 간부가 뉴질랜드군 측에 먼저 사태를 알렸고 뉴질랜드군이 수용소의 조명을 전부 켜고 스피커로 경고 방송을 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는 사이 수용소의 시간은 계속 흘렀고 1943년 2월이 되면 과달카날 전역 등에서 잡힌 육군 병사들이 페더스턴으로 계속 이송되어 이곳의 일본군 포로 숫자는 800명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이때 수용소장은 로버트 페럿 중령이었는데 일본군 포로들을 잘 대우해서 포로들에게서 친일적이라는 평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포로들을 잘 대우했던 페럿 중령은 전출을 가게 되었고 새로 소장이 왔는데 이 사람은 일종의 원칙주의자였고 일본군 포로의 회고에 따르면 인상이 매우 차가웠다고 합니다. 일본군 포로들은 이 수용소에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었는데 새로 소장으로 온 도널드슨 중령은 뉴질랜드군을 위한 운동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일본군 포로들에게 50명을 차출해서 작업에 종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일본군 포로들은 아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일일 작업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었고 뉴질랜드군의 운동장을 건설하는 것을 기존 작업과 다른 이적 행위로 판단해 크게 반대했습니다. 사실 수용소 내에서의 모든 작업이 이적 행위이긴 하지만 적군이 뛰어놀 운동장을 건설해 준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장의 요구가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3년으로 들어오면서 도널드슨 소장과 포로들은 계속 인원 차출을 위해 협의했으나 일본군 포로들 내부의 분위기는 계속 안 좋아졌고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자결하겠다는 포로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에 놀란 도널드슨 소장은 포로들에게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1943년 2월 24일 이 구역의 일본군 포로 105명에 다음날 작업장으로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 조치는 온건파였던 아다치 소이도 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아다치 토시오 소이가 이끄는 포로 약 240명이 수용소 광장에서 앉은 채 시위를 벌입니다. 일본군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곳에 뉴질랜드군 장교는 아다치 토시오와 2시간에 걸쳐 협상을 했으나 소득을 얻지 못했고 완전 무장한 병력 50명을 광장 쪽으로 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멜컴 중위는 아다치에게 수용소장을 만나게 해줄 수 없다고 말한 후 무장한 뉴질랜드군을 앞에 둔 포로들에게 전부 작업장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멜컴 중위는 아다치와 다른 한 명의 장교였던 니시무라의 체포를 명령했고 이 와중에 2발의 위협 사격을 일본군 쪽에 가하는데 그중 한 발이 아다치의 어깨에 명중했습니다. 두 번째 사격은 위협 사격이 아니라 아다치를 향해 직접 쏜 것이었고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흥분한 일본군 포로들은 전부 일어서서 돌을 던지면서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했고 무장한 뉴질랜드군이 가지고 있던 톰슨 기관단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약 30초간의 사격으로 일본군 포로 31명이 사망하고 91명이 부상을 입었고 부상자 중 17명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군 포로가 240명 정도 모였으니까 30초 만에 절반의 사상자가 나버린 것입니다. 총알들이 건물벽 등에 맞고 튀어나와 뉴질랜드군도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되었고 일본군 포로들을 치료한 의료진들은 비밀 유지를 위해 전부 다른 곳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1940년 3월부터 뉴질랜드 수상이었던 피터 프레이저는 수용소의 소요 사태에 뉴질랜드군이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인 3월 이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포로들이나 뉴질랜드군 어느 한쪽에 크게 잘못이 있지 않았고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널드슨 소장은 경질되고 페럿 소장이 다시 페더스턴에 부임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일본군 포로들은 미군 전차 상륙함을 타고 일본으로 귀환했으나 사망자의 유해는 분실되어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름이나 소속 부대를 속인 일본군 포로가 많아서 신원을 확정할 수 없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다치 토시오 소이는 살아남아 일본으로 돌아갔고 다시 뉴질랜드를 방문해 위령비를 세우는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금 이 수용소 자리에는 풀밭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진행되면서 일본군 포로에 관한 얘기들이 더 나올 텐데요. 이후 이 채널에서 관련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